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온 이후로 시장은 조금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규제 대책을 세금으로 시장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대출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뭐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도대체 재개발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거기에 뭐가 덧붙여져 있어요?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자, 과연 지금 이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랑 다를까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공지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 수요일 오후 2시부터고요. 초양극화 시대에 빠르게 선점해야 할 투자처. 자, 양극화는 점점 더 초양극화 시장으로 갈 것이 거의 90% 이상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난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뭔가 규제책 대신에 좀 당근책을 주면서 시장을 신뢰를 심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시즌2가 되지 않나 하는 거의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거나 말거나 우리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초양극화 시대에 점점 빠르게 양극화 돼가고 있는 시대에 선점해야 될 투자처를 공개하는 시간 준비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요. 1:1 개별 상담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요. 항상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 이 상급지 시장, 뭐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상급지 시장 있죠. 이런데 급매 없고요. 지금 버티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분명히 대책 나왔으니까 가격 좀 하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추가 하락을 기대하면서 지금 일단 지켜보는 관망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6억 뭐 이런 저가 매물들, 서울의 외곽 지역이나 경기도 외곽 지역들, 이 저가 매물, 서울의 외곽도 6억 이하는 없죠. 예. 이런 지역들은 지금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초급매 위주로만, 이 저가 지역 빼고 당분간 초급매 위주로만 거래되는 이 보합 장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드디어 지명이 됐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부동산에 관한 정책 모든 것들을 관할을 하는 김윤도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저는 참 아쉽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시즌2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강하게 듭니다. 자,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해서 각종 규제책 남발하다가 그만 관뒀죠. 이게 또 시즌2가 되지 않나 우려가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뭔가 규제를 푸는 걸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요. 아직은 후보입니다. 근데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죠. 장관으로 될 게.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공공이익을 생각하겠다. 이 공공이익.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공공이익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시즌2가 다시 돌아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에 좀 확장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사고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공급을 무조건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 지보 정권이 들어오면요,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 안정시키겠다. 왜 이렇게 사고가 고정되어 있을까요? 좀 폭넓은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정책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 제동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상당히 큰 게 아니라 거의 90% 이상 제동 걸릴 가능성이 크다. 다른 어떤 사고, 다른 또 대책, 완화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자, 공급을 지금 부족하다는 인식은 전부 다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지난 정부나 지금 정부나. 그런데요, 재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이 재건축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왜냐하면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빈 땅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어, 이 도심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그리고 신도시 유일하게 택지 개발, 서울의 외곽, 경기도 지역의 택지 개발이나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재개발에서 공공임대를 늘리게 되면요, 이 공공임대를 늘리게 되면은 조합원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반대하겠죠. 물론 용적률을 높여주고 사업성을 높여서 하겠다. 우리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했잖아요. SHLH의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일정 부분을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고 일정 부분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쓰겠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던 거죠. 공공임대를 늘리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거의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특히 재개발 지역에서 공공임대를 늘린다는 의미는, 재개발은 그 조합원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하는 사업이에요. 예,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소유권을 갖다 내놓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조합장을 뽑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공공이 개입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진행이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자,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로 627 대출 규제로 수요 억제책을 처음으로 내놨는데, 이런 수요 억제책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텐데요. 이게 과연 이것으로 집값이 잡힐까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26번의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핵심 뭐예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라. 그렇죠? 집은 live, 사는 곳이지 buy,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다주택자는 투기 적폐로 규정을 하고요. 그래서 집을 못 사게끔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등등 강한 규제들을 계속 쏟아냈어요. 그냥 가격만 조금만 올랐다 하면은 다시 새로운 대책들을 계속 내놨죠. 그리고 또 임대차 입법 시행, 이게 가장 지금 전세가를 올려놨던 가장 큰 주범인데요.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급감하게 되고 전세값은 오르게 됐죠. 이게 또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했던 게 바로 문정부 시절입니다. 이 수요 억제책으로 집값이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요? 수요 억제책인 627 대출 규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는 이 627 대책 관여 안 했다. 기재부에서 단독으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책이 나오고 나서 이 627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앞으로 많은 그런 규제 카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과연 서로 간에 논의가 안 돼서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예요? 종부세. 이게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세금이잖아요. 종부세 공시가율을 60%에서 80% 상향 추진한다. 그리고 법인세까지 최고세율도 인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 재정을 위한 증세, 지금 돈을 지금 많이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재정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부세 공시가율을 80%로, 이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95%까지 갔었잖아요. 그걸 지금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60%까지 끌어내린 걸 다시 지금 80%까지 올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세율이나 공제액은 유지한다. 그래서 핀셋 수정이다. 법인세도 인상하고, 자, 세금 포함 각종 수요 억제책이 이제 점차적으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랑 똑같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흘러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계속 규제했지만 집값은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지금 반복이 될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해도 그런 얘기 드렸죠. 올 하반기로 가면 전세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전세값, 매매값이 동시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집을 못 사게끔 대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오히려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세란이 될 것이 거의 저는 90%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제 100% 거의 가까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 그 이자에 임차인한테 대출 이자를 임차인인 DSR을 넣겠다, 포함하겠다. 그리고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한테 그 DSR 포함하겠다. 지금 이 전세자금 대출 한마디로 DSR에 포함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공급과 전세 수요를 동시에 그냥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세를 이렇게 지금 자금을 막 묻게 되면요. 이제 뭐가 늘어나요? 반전세. 지금도 반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반전세에서 월세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겁니다. 반전세 월세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게 전세값 상승으로 번질 거고요. 이 전세값 상승이 커지게 되면은 다시 매매가 상승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측은요, 지난 정부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1년이 지나면 시장이 그때 과거에 어떤 대책이 나와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까맣게 잊어먹죠. 하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말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번 정부에서도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현 정부가 지금 공급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릴 리 없죠. 왜? 민간 건설사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익이 안 나면은 거기다 갖다가 공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이익이 나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어서 수요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겠죠. 그런데 수요 있는 곳에 가서 공급을 해야지 가격이 오르는 거지. 수요가 없는 곳에 가서 공급을 하면 뭐예요? 수요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전혀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은 이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얼마나 빠르게 집을 질 수가 있느냐, 아파트를 질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초과이익 환수도 그대로 좀 살아있고요. 그리고 대출한도 6억, 이래서 이주비 대출까지 6억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 진행에 대한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사업 진행 제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공급 확대, 수요를 줄이면서 공급을 확대한다? 이 발상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공급은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하면 뭐예요? 미분양이 생기는 거죠. 지방 같은 곳에 수요는 정말 작은데 공급을 엄청 많이 해놓으면 미분양 생기잖아요. 그런데 수요는 그럼 어떤 경우에 늘어납니까?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는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오픈런이라고 하죠. 그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서 어떤 물건을 싸게 판다 그러면 사람들이 새벽까지 막 줄을 섭니다. 그래서 웬만큼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절대 싸게 살 수가 없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새벽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은 반대죠. 부동산은 가격이 싸니까 사세요 하면은 삽니까? 안 사요.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사죠? 가격이 올라갈 때. 올라가면 사람들 어떻게 느껴요?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떨어지게 되면요,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우리가 막 늘어나야지, 가격이 올라야지 사람들은 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가 늘어나려면 가격이 올라야 돼.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늘어나려면 가격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딜레마죠. 지금 수요 억제책을 쓰면서 공급을 늘리겠다? 절대 공급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민간에서 주택 공급이 늘어났던 시기는 뭐예요? 반드시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 공급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건설날도 막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급을 많이 하죠. 반대로 주택 가격이 떨어졌을 때, 크게 떨어졌을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그리고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기억나시죠? 1기 신도시 200만 원 건설 같이 공급이 대량으로 늘어났을 때, 그리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럴 때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역사는, 늘상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 억제하는 규제 대책은 시장이 어떨 때, 이거 중요합니다. 시장이 상승 흐름일 때 수요 억제 대책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만 있는 거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흐름을 읽어야 된다. 그렇다면 시장이 상승 흐름이라는 커다란 건, 상승 흐름이라는 그 증거는 뭐가 있나요? 바로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입니다. 자, 공급이 부족하면 시장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많은 분들의 심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고 금리는 계속 인하될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지금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은 시장이 상승 흐름으로 간다. 그게 바로 금리 인하와 공급 부족이라는 두 가지 포인트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절에는 수요 억제하는 대책은 이게 단기적인 효과만 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유동성이 엄청 컸죠. 코로나19,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엄청나게 시장에 많이 풀렸던 시절이죠. 그때도 공급이 부족했던 시절이고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양극화에서 이게 규제가 계속 가해지게 되면요, 양극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양극화에서 초양극화 시대로 시장이 전개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요. 그리고 지역 간의 가격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거다. 그래서 지방시장은 이제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않고요. 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한, 그래서 서울의 집값은 더 올라가는 이런 양상으로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투자처도 자꾸 하는 거지, 무조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보고 그러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가격이 이런 어떤 똘똘한 중심 지역들, 서울의 이런 지역들은 오르겠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7월 30일 초양극화 시대에 빠르게 선점해야 될 투자처. 자, 바로 재개발 시장입니다. 이 재개발 시장이 재건축과 더불어서 투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을 안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재개발 시장으로 사람들이 빠르게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죠. 가격이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점점 더 많이 오를 겁니다. 자,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 용기 8할 정보 2할이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용기 8할, 정보 2할. 많이 안다고 투자 잘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잘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는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나머지 한 20% 정도는 많이 아는 분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 거의 80%는 뭐예요?
잘 몰라도 투자하는 분들이 이익을 냅니다. 부동산 투자는요, 결국은 이 실행력과 결단력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그리고 정보가 많아도요, 실천을 못하면, 실행을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항상 지금 뭔가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되는 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항상 성공하는 분들이 되는 거지, 많이 안다고 많이 하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를 전혀 못하는, 몇 년 있다가 또 똑같이 와서 강의를 듣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시장을 올바르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투자처를 선점해야 될지 공부하시는 분 오시죠.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